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공동소유라는 좀 독특한 형태의 소유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선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해야 되는 거, 외워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었죠. 점유, 취득, 시효.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인데 시효 완성자, 결국은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출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슈가 바로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 협의에 의해서 분할했을 때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한편 이에 대응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조정, 협의 등이 이루어져도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른 권리 취득은 등기 없이도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유라는 개념인데 원래 공동소유는 세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공유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합유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총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공유를 중심으로 문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와 합유와 총유의 관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지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동소유인데 지분권이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권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합유라고 하는 거, 지분권이 내부적으로는 인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등기부상은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 관계를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총유라고 하는 것은 아예 지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총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중이 어떤 종중의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 교회 자산을 신도들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 불교 같은 경우 사찰의 자산을 스님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지분권이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같이 맞물리는 것이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 지분권 인정되고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소유 관계를 공동 소유라고 공유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지분권이 내부적으로 있지만은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자체를 처분할 수 없는 거. 자,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했으니까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고 그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 다른 합유자의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처분할 수 있는 공동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바로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총유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지분권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한 게 한 1억 대. 그래서 지분이 만약에 뭐 10%가 있다고 주장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너 내 지분 사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미. 그래서 총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당연히 논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본 전제를 깔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유라고 해서 지분이 일단 등기부에 표시되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동 소유를 가리켜서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미 중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공유라고 하는 것은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을 논함에 있어서 자, 분할할 수 있다 해서 협의에 의한 분할과 법원의 판결에 따른 분할 이런 것이 이슈가 됐었지요. 그게 바로 공유와 관련되어 있고요. 합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유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될 권리라고 해서 지분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같이 엮여 있는 것이 지분 처분할 수도 있고요. 자,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게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예를 들었었죠. 갑이 어떤 토지의 지분 50%,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갑이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고 싶으면 나 포기할래 라는 의사표시로 갑의 지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어떻다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종국적으로 갑의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라는 개념 인정되고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관계, 이게 공유에서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개념이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어떻다? 이때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되게 된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40%의 지분을 갖고 을이 30%, 병이 만약에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갑이 40%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반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을한테 15%, 또 을한테 20%, 병한테 20%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종국적으로 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은 이때는 역시 자,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는 겁니다. 지분 우리가 단독 소유와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런데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자, 나머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귀속이 되게 된다. 이때도 형식적으로는 결국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큰 쟁점은 안 되고요. 일단 기본 구조가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하는 것. 자, 옛날에 문제 구성할 때 그런 게 나와요. 국가에 귀속된다 이런 거 없어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우리가 단독 소유권은 말입니다. 단독 소유권은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속인이 아무도 없이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재산은 어디에? 국가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공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지 국고에 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제자의 의도, 바로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국고에 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는 단독 소유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유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지 상속인하자 국고에 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미 봤던 것처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공유물은 어떻다?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게 됩니다. 분할의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 거. 협의한 분할 같은 경우는 결국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갑이 50%, 을이 50%의 지분이라고 했을 때 토지를 두 개를 일단 쪼개. 그러면 A 토지, B 토지. A 토지도 갑이 50%, 을이 50%, B 토지도 갑이 50%, 을이 5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 A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B 토지를 을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단독 소유가 완성이 되게 된다. 그런데 갑과 을이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에 의한 분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A 토지에 갑이 50%, 을이 50%. 근데 법원의 판사가 A 토지는 갑이 가져라고 선언을 합니다. B 토지는 을이 가져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등기부의 내용과 무관하게 어떻다? 각각의 갑과 을이 A 토지와 B 토지를 단독 소유를 하게 된다. 물론 나중에 처분 등을 하기 위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실체적인 권리 관계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구조 자체가 뭐라고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동소유고, 공유라는 것은 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공동소유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최근 29회 때 나왔던 문제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관계에서 각 공유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할 수가 있다. 최대 기간은요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유자 5년의 기간을 정해서 공유물 불분할을 약정할 수 있고, 이 분할 약정 또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갱신을 할 때도 항상 얼마? 최대 5년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갑과 을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약정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될 것이고요. 문제는 등기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고,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법적 효력은 발생하는데, 만약에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다른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해서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 그리고 불분할 특약 맺은 지 지금 1년 됐는데 원래 등기를 보니까 5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이 지분을 팔더라도 병이 갑을 상대로 5년 이 불분할 약정 기간 동안 어떻다? 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불분할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 청구에 대한 제약의 의미가 있게 될 것이고, 29회 때는 이제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만을 가지고 쟁점을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등기하지 않았을 때 각 공유자 그 지분의 양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만약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을 갑과 을이 맺었어요. 둘이서 약속을 했습니다. 등기부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다. 그럼 병은 어떻다? 불분할 특약을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 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을은 당연히 갑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할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는 주제.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공유에 있어서의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치고, 자, 우리가 소유권, 공유도 소유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 수익과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지금 공유물의 관리, 사용 수익 등에 관한 주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지금 한 번 이게 줄줄줄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 개념은 정확히 잡아두면 돼요. 그래서 자, 공유자,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주 짜증나는 명제예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 지분 비율까지만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갑은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지분 비율까지만 또 어떻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을은 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지분 비율까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갑이 만약에 전부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지분 60% 넘어서 40% 부분에서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에게 40%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일정한 수익을 반환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거꾸로 을이라는 사람이 전부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을은 공물 전부를 지분 비율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을은 40%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을이 만약에 전부를 사용한다면 갑에게 어떻다? 60%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부당이득, 일정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공부가 힘들어요. 공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지분 비율까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실 게, 함정 빠지는 게 뭐냐면, 갑이
자, 이게 이제 1000평인데 6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 요런 거 뭐예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뭔 소리는 600평을 사용을 하면은 이 중에 60% 부분은 어떻다? 자신이 사용할 권능이 있는 것이고 이 중에 40% 부분은 어떻다? 사용 수익할 권능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 이득으로 을에게 토해내야 된다. 이게 잘 보셔야 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계산해서 면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면적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 간에 10평을 사용하더라도 그 중에 얼마? 베타적으로 10평을 지멋대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10평 중에 60%까지만 어떻다? 자신이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는 것이고 40% 부분은 어떻다? 사용 수익할 권능이 없다. 마찬가지 논리 구조예요. 을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400평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안 됩니다. 400평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중에 40%만 자기가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는 것이고 이 400평의 60% 부분은 어떻다? 사용 수익할 권능이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갑에게 그 60%에 해당하는 부분 240평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사용 수익한 부분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명제 하나가 별것도 아닌데 상당히 까다로운 명제가 돼서 다시 공유자는 곡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 지분 비율까지만 어떻다?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한편 이제 관리라고 해서 곡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해서 이 관리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사용 수익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관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관리라는 개념이 이 토지를 잘 관리하다 그런 관리가 아니라 누가 사용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은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갑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네가 다 사용해 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관리 방법의 결정, 사용수익 방법의 결정은 어떻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관리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그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지분권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아예 어떤 공유물을 보니까 갑이 어떤 토지에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갑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 공유물에 대해서는 을만 어떻다? 무조건 사용을 한다라고 결정, 특약을 맺습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어떻다? 우리 뭐 사용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둘이서 의사의 합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갑이 그렇게 관리 특약을 맺어놓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맺어놓고 이걸 병한테 지분을 90%를 팔게 됩니다. 그러면 병은 등기부에 보니까 갑이 90%, 을이 10%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지분의 과반수로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고 10% 부분만 어떻다? 을에게 부당 이득을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지분을 샀는데 들어와서 막상 보니까 관리 특약 자체가 을이 다 사용하는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병에 대해서는 이 관리 특약의 유효를 어떻다?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지분권을 매수했는데 갑이 뒤통수를 친 거야, 연맥인 거야. 이런 경우 을은 갑의 병에 대해서 바로 이 관리 특약의 유효함을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관리 특약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9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절대 사용을 못한다라고 미리 전제를 깔아오는 그 관리 특약이라고 하는 거. 자, 이때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 매수한 사람이죠. 해서 이 병을 얘기합니다. 병에 대해서는 어떻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자,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자, 공유자는요, 그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된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집합건물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골 때리는 게 나와요. 자, 바로 집합건물에 있어서 아파트나 상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복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가서 집합건물법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의 사용, 그 다음에 관리비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한다가 아니에요.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45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2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복도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45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그냥 복도 걸어 다니면 되고 20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어떻다? 복도 걸어 다니면 되는 거다. 그러나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근데 과거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사용 및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의 사용 및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마치 45평짜리 아파트는 복도를 막 들어 누워서 다닐 수가 있고 이런 논리 구조가 되기 때문에 뒤에 집합 건물법 설명 드릴 때 다시 한번 지적할 텐데 다시 갑시다. 자, 공유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공동 소유, 공유에 있어서 자,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요. 관리비도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를 유자들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각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 부담하고요. 사용도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사례형으로 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은 자신의 지분비를 뛰어넘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그 남는 이익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논리의 구조 이렇게 가야 되죠. 공물 관리 방법의 결정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갑이 90%, 을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은 전부를 어떻다? 사용하도록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대신 10%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 또는 갑이 약간 똘끼가 있어서 그런지 을이 전부를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관리 방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을이 만약에 사용을 한다는 전제에서 을은 90%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다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 치고 답을 외우셔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게 우리 시험에 3번 나왔었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인되는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울 건 뭐야? 안 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인되는 케이스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인되는 거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자,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유사한 지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앞에 절대 들어가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갑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갑이 전부를 사용하도록 결정을 하게 되면 갑은 3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을에게 부당이득이니까 그에 상응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을이 전부를 사용한다. 그러면 을은 70% 부분에 대해서 갑에게 어떻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볼까요? 갑이 전부를 갑이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반수 지분권으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갑이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병이라는 임차인을 들여서 야, 내가 사용할 권능이 있으니까 네가 사용해 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병은 부당이득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뭔가 이익을 얻은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월세를 내면서 이 토지를 이용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병은 부당이득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에게 해야 되는 거죠. 결론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결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해서 손해를 끼친 것도 없어, 병은. 그래서 을은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인 병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묶여서 막 출제가 되거든요. 뒤죽박죽 때. 그래서 항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있게 되면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과정을 다 보시면 안 돼요. 경우를 따지면 안 돼요. 너무 복잡해져요. 이게 실제 시험 풀어갈 때는 거의 풀기 어려워요. 아까 점유 취득시도 어렵다고 그랬었고요. 공유도 되게 까다로운 문제. 사려. 갑이 뭐 60%의 지분을 갖고 뭐 뭐라고 읽다가 뒤져버려.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뒤만 딱딱딱 끊어가는 거야. 내용을 볼 것도 없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 이게 두 줄 반이거든요. 하나씩. 그 읽다가 보면 뭔 소리인지 감도 못 잡아. 그러니까 뒤만 딱딱 끊어가시는 거야. 이건 이 방법이 아니면 1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키워드만 나오게 되면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나머지 모르면 다예요. 다 있어요. 소수 지분권자가 베타적. 얘가 베타적 사용한다. 그럼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베타적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70%라고 했을 때 30% 부분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가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법 점유자. 이건 이제 부당이득 반환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갑도 을도 아닌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갑이나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 범주 내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리 구조예요. 불법이면은 손해배상의 문제고 나름의 합법이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한 번에 정리 안 돼. 그냥 쓱쓱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손해배상이냐 부당이득이냐. 그리고 사실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게 깔끔하게 또 정리도 안 돼 있어. 실제 문제 자체가 이게 법에서요, 이런 게 있어요.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을 해간다. 그러면 그때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니까 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토지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 불법행위니까 그때는 뭐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낼 때 실제 판례 등을 보게 되면 판사들도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개판으로 섞어서 해요. 작년 시험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지역권 한번 설명드릴까요? 지역권 뭐죠? 이건 알아야 돼. 도움 받는 토지 뭐가 된다? 요역지. 도움 주는 토지를 뭐가 된다? 승역지. 그래서 이게 지역권을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시효 취득을 했다. 이게 나와요. 20년간 계약서만 쓰고 등기를 안 했던 사안. 그래서 나중에 시효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뭘 해야 된다? 손해배상 해야 됩니까? 손실보상 해야 됩니까? 되게 용어 자체가 애매해. 부당이득 반환이 될 수도 있겠고 손해배상 문제는 적법이니까 해서 이때 원래 따지면 이걸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용하는 부분에서 지료를 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텐데 시험 문제, 작년 문제에서는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건 공권력 행사가 됐을 때 국가 권력이 나섰을 때 손실보상의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내용이 개판이야. 다시 돌아가서 자, 이거 잊어버리시고요. 쉬운 거 갑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되는 게 뭐라고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 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슈. 자, 국물의 보존 행위 등에 관한 주제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은요, 이렇게 갔었죠? 사용 수익에 관한 권능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자 사용 수익과 처분에 관한 권능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 아까 자신의 지분권을 넘어서서 사용 수익하면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문제 삼을 게 보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해서 일단은 가볼까요? 자, 바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다. 공유물을 처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우리가 이제 저당권 설정하면 나중에 소유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처분이라는 얘기예요. 한편 변경하지 못한다. 2, 3년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공유물을 변경한다는 의미는요, 나대진 공유지에다가 지 멋대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을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게 되면 공유물을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동의를 얻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게 되면 어떻다? 변경시킬 수 있다. 자기가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동의를 받으면. 다시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자, 공유라고 하는 개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 금지가 된다. 주의하셔야 할 게 지분 처분은 문제가 되지 않죠? 자신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근데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것은 어떻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공유물을 변경하는 행위. 이것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쭉 해보면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찍어 드릴 텐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기본 명제 아래에서 거의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동의 받으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고 동의 있으면은 바로 공유물의 변경 행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럼 이제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는 주제가 나오게 돼. 사례형 문제 구상할 때 소유물의 반환 청구. 자,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근데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목적물의 반환 청구. 인정되는 건 일단 배제하시고 안 되는 거. 자,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설명 똑같은 얘기. 자, 가볼까요? 갑이 70%, 을이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갑은 이 전부를 자신이 사용하도록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지요. 아까 관리 방법의 결정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갑이 전부를 사용할 수 있게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갑이 전부를 사용 수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을은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목적물을 돌려달라라고는 어떻다? 주장할 수 없다. 왜? 갑은 과반수 지분이 있으니까 관리 방법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갑이 자신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임차인 병한테 사용 수익을 허락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 병은 당연히 어떻다?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갑이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다는 얘기는 갑이 을한테 사용 수익 권능을 양도해 준 꼴이라고요. 그러면 을 병도 어떻다?
병도 사용시킬 권능이 있다.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인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바로 목적물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물에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물에 반환 청구가 부인되는 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세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첫 번째,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자기 관리 방법의 결정은 지분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을이 소수지분권자가 전부를 사용한다. 그러면 갑은 당연히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목적물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사용시할 권능이 없거든.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목적물에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있던 거예요. 선택의 문제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네가 사용하긴 하는데 이익을 나한테 일부를 돌려달라. 목적물에 반환 청구는 이익이고 지랄이고 일단 목적물 자체 너 사용하지 마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자, 소수 지분권자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 자, 소수 지분권자는 배타적으로 이걸 사용할 권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또는 임차인 갑을병청이라는 사람 임차인을 내세운다. 얘도 사용수익할 권능이 없다. 그러니까 소수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이때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된다. 또는 불법 점유자 배타적 사용. 이건 당연히 아까 우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다? 바로 목적물의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되는 것,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 번째, 등기 말소 청구. 자, 일단은 등기 말소 청구를 논하기 위해서는요,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개념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어떻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즉 앞에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 물론 자 지분 처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함께 처분하는 것은 어떻다?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라?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면 다른 공유자 지분을 처분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를 볼까요? 이걸 풀어갈 때는 이런 식이에요. 지분 비율에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있고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해서 이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된 내용이 순생 거짓말이다 라고 한다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공유자 중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이전기를 마쳤다. 해서 아까 우리 갑이 70%, 을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 전부를 자기 지분뿐만 아니라 을의 지분을 자기 명의로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해버렸다라고 하면 을의 지분에 대해서는 자 무효가 되겠죠. 이 사람은 지분을 넘긴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갑의 지분은 어떻다? 원래 자기 것이니까 당연히 유효하죠. 그래서 이때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 범주에서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지분이 갑에게 넘어간 그 부분만 무효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등기 유효요건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효인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걸 지우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70%, 을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에서 만약에 전부를 갑 명의로 등기를 바꿔버렸다라고 한다면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해석이 갈 때 이런 식이야. 갑에 관한 지분은 여전히 어떻다? 유효했던 것이죠. 을에 관한 지분은 뭐가 됩니까? 무효입니다. 일부가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고요? 바로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불법적으로 넘겨준 경우. 자, 봅시다. 갑이 자신의 집은 70%, 을의 집은 3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병한테 서류를 조작해서 지분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병한테 넘어갔죠. 자, 갑의 입장에서 병한테 넘어가서 갑의 지분에 관한 것은 유효죠. 왜? 갑의 의사니까. 을의 지분에 관한 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범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다시 갑시다.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지분 비율에 범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순생 거짓말이면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를 잡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볼까요? 이런 경우죠. 원인 없이 제3자에게 이 공유물 전부의 이전 등기 병한테 이루어졌다. 병이 사기를 친 거야. 갑과 을의 서류 등을 조작을 해서 등기를 병 명의로 넘기게 됩니다. 이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요, 자기의 지분 비율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게 아니라 기왕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전부에 대해서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순생 거짓말이면 어떻다?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안을 정리하면 이것만 먼저 정리해 볼까요? 등기가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가 문제가 될 텐데 전부가 다 넘어가면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 지분까지 어떻다? 전부 등기의 말소를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만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문제 구성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목적물의 반환 청구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되냐 안 되냐. 그럼 이제 이걸 세트로 묶어서 외우는 거예요. 이걸 보통 섞어서 한 문제를 구성해요.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뒤만 살살 보셔야지 절대 지문을 다 보시게 되면 읽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럼 이제 외우시게 되면 초야매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인되는 케이스만 기억합니다. 개수가 작으니까 바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사임을 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슈.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목적물의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바로 목적물에 이런 사람에 대한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왜? 지분 과반수로서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등기 말소 청구. 등기 말소 청구는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는 건 순생 거짓말일 때 이때는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한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지금 이거죠.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결국은 등기 말소 청구 행위, 목적물의 반환 청구 행위는 보존 행위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리 방법의 결정, 이건 이제 사용 수익에 관한 주제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까다로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게 될 주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합의 이런 것까지 하면 되게 힘들어, 이 파트가. 해서 일단 공동소유는 제가 공부할 때도 진짜 힘들어. 민법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영역 중에 하나가 이 공유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사안상 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냥 어떻게 간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치고 가게 되면 안 되는 거 몇 개만 외운 식으로 이렇게 가면 사례형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공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